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수원이 미국 경쟁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승소에 따른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소식 속에서 우리 원전 수출에 청시료가 켜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조금 기세가 약해지긴 했지만 어제장에서 원전주들 급등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속에서 일단은 이 부분들이 각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수력 원자력이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부분이 좀 각하된 부분인데 그러면서 원전주는 화색을 돌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의 핵심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소송을 걸었죠. 네. 특허 문제입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특허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법원이 일단 각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주가에서도 이제 반영이 되듯이 이제 각하됐다는 말 자체의 주가가 좀 반등을 했지만 내용을 좀 뜯어보면 완전히 안심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각하의 핵심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한수원이 지난 10월 달에 폴란드와 체코 등의 한국형 원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모델명이 APR 1400이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으면 수출하지 말아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서 뭐냐면 이번 각하의 핵심은 뭐냐면 민간업체가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기술 특허 문제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프로세스가 틀렸다. 웨스팅하우스 너희들이 민간업체 입장에서 이번 국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이 없으니 소송할 자격이 없으니 당연히 각하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심하려고 하면 사실은 저 특허 문제 자체가 풀려야 되는데 특허 기술적인 지적재산권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적재산권이 뭐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요게 좀 기술 도입이 지금 히스토리가 길어요. 네. 이게 이제 1987년까지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웨스팅하우스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기술을 도입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3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냉각제 펌프 RCP라고 하는데 리프리전트 쿨링 펌프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그다음에 온격 제어 시스템 MMIS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원전 설계 핵심 코드 이 3대 핵심 기술이 없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웨스팅하우스가 너희 우리 3대 핵심 기술을 너희가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한 기술 특허를 건 거죠. 네. 그러니까 1980년대에는 당연히 기술료를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87년도에 이게 제일 처음 도입된 게 현재 영광 3, 4호기에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은 회사는 어디냐면 미국의 원전 회사가 CE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기술 도입 계약을 해요. 네. 근데 이 CE라는 원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요 CE라는 기업이 87년도에 10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97년이지 않습니까? 97년도에 딱 10년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CE가 유럽에 있는 ABB에 인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특허도 따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97년도에는 다시 우리나라가 ABBC라는 기업으로 바뀐 이 회사와 다시 10년짜리 기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 1400이라는 모델을 네. 우리가 개발을 해요. 그런데 협정이 만료된 2007년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네. 이 3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웨스팅하우스로 다시 ABBC가 인수를 합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말 그대로 C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ABB로 합병되고 또 ABBC로 돼 있는 걸 웨스팅하우스가 인수를 하니까 자기들은 기술이 크게 없으면서도 그 특허 지적재산권 자체만 가지고 지금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20년 사이에 네.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우리나라 기술들을 다 개발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는 너희들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자체로 개발한 거야 라고 했더니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는 그거 아니야. 이 특허 아직까지 유효해. 우리 특허를 침해했어 라고 소송을 건 거고 이번에 소송은 너희들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으니 우리 허락 없이는 수출을 못해 라고 했더니 미국 정부에서는 이 사안은 민간업자가 걸 사안이 아니야. 네. 이거는
국가 간에 할 일이니 너희들은 빠져. 그래서 일단 각하를 지켰는데 핵심은 이 기술 특허가 침해됐느냐 침해되지 않았냐가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이게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주가는 다시 이거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네 네. 라고 해서 주가는 빠진 형국. 요거 상황이 와 있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프로세스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민간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도 이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를 각하하기는 했지만 일단 한수원 측에서는 지금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그렇죠. 없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죠. 왜냐하면 본안의 쟁점이 완전 지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인데 그럼 앞으로 남은 불확실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완전히 해소되려면 네. 그러니까 그 APR 1400에 도입된 3대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 자체가 중재를 해줘야 돼요.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는 한수원, 이제 한전기술하고 웨스팅하우스 양사 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건 뭐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중재를 해야 이제 결론이 날 거로 예상하는데 한수원과 한전은 지금 그 작년에 10월 달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국내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재를 좀 신청을 했어요. 근데 미국 법원에서 이 중재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해결되려면 네. 미국 법원이 중재를 해서 이 지식재산권은 그렇게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중재를 해서 한 결론이 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폴란드나 체코나 기타 국가의 원전 수출을 할 때 좀 자유롭게 될 텐데 아직은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서 조금 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만큼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은 좀 금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편 어제부터 원전 생태계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수원을 신한울 원전 3, 4호기 보조 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급 계약 규모를 살펴보니까 총 1조 9천억 원 규모 정도가 되고요. 앞서서 주기기 공급 계약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체결이 됐는데 이번엔 주설비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의 3파전이 예상이 되는데 가장 가능성이 큰 컨소시엄은 어디일까요? 요 공사 전체적인 모양새가 어떠냐면은 일단 원전 사업은 주기기 사업이 있어요. 네. 주기기는 현재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못하니까 주로 가져가는 거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는 보조기기 사업입니다. 네. 이게 1조 9천, 약 2조 사업짜리 사업인데 이게 일단은 현재 입찰에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6조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 합쳐서 11조 7천억짜리니까 꽤 규모가 크죠. 이 중에서 3조짜리 주기기 사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갔고 보조기기 사업이 1조 9천억인데 요건 아직 입찰에 붙어야 되는 거고 본공사가 6조 원인데 이게 이제 건설사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형국이죠. 현재는 3파전인데 현대건설이 지분 55%를 가지고 두산 네. 에너빌리티가 35% 그리고 포스코 ENC가 10% 컨소시엄이 하나가 있고 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보시면 되고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삼성물산이 51% 네. 그리고 GS건설 34% DL 옛날 대림그룹 DL 네. ENC가 15%짜리라서 삼성물산 컨소시엄도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대우건설이 51%, SK 에코플랜트가 35%, 금호건설이 14%. 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하나가 있어서 크게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대우건설 컨소시엄 3파전인데 우선 이제 주기기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갔으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 컨소시엄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은 우선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사업도 가져갔으니까 보조기기나 공사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네. 하나가 있고 또 반대로 역대 전적으로 보면 역대 이제 이력으로 보면 대우건설이 원전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우건설 현재 원전 설계부터 원전 공사, 원전 폐기까지 이 모든 밸류체인을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대우건설이에요. 그래서 대우건설도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다. 제가 볼 때는 뭐 그 2파전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네.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3파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기업이 주축이 된 2파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전 업체들도 좀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곳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걸 보면 현대건설은 지금도 그 원전 폐기 기술 같은 경우는 미국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술을 가졌다 보기 어렵게 보는 거고. 반면에 대우건설은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졌다고 노하우가 있는 거죠. 뭐 주기기는 역시 두산에너비티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뭐 독보적인 기술을 지닌다고 평가되는 곳은 이제 건설업체는 대우건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용 원전에 대한 설계 시공 이력 가지고 있죠. 네. 해체에 이르는 정과정도 이미 이력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그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하고 연구용 원자료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원전을 시공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폐기하는 데까지는 다 가지고 있는 건 대우건설이 조금 국내에서는 K원전 독보적인 기술 가지고 있다 봐야 되고, 그 외에 뭐 원전 자체 기술은 두산 엘리베이터라든지 네. 뭐 다른 H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중소기업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을 좀 짚어주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K원전 해외로도 발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원전 세일즈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협약을 할 국가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국가들이 좀 좋을지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우선 저기 이제 표에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K원전이 모델이 APR 1400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건설 단가가 가장 가성비가 높죠. 네, 그러네요. 네, 그 킬로와트당 3,700불 정도인데 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계속 특허 분쟁을 일으키고 직접상권 분쟁을 이렇게 손을 거는 이유는 저 단가로 견적을 내면 우리나라 K원전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 경쟁력이 너무 네, 뛰어나잖아요. 뭐 프랑스라든지 중국보다 우리가 더 싸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뭐 프랑스의 한 반값 네. 그것이고 중국보다 싸고 러시아보다도 그 가성비가 높으니까 사실은 입찰을 하게 되면 네. K원전이 높을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들이 이제 벌 수 있는 금액을 뺏어가니까 네. 지대권을 걸어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시장 상황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특허 문제를 계속 거는 이유가 미국에서 그 이유 때문이고 네. 미국에서는 직접 하지 말고 우리 밑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 이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근데 현재는 지금 이 원전이 가장 각광받는 곳은 동유럽 쪽이죠. 네. 폴란드하고 체코. 폴란드는 이미 한 번 뺏겼고요. 웨스팅하우스에 저 특허 문제 때문에. 다음은 체코인데 이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 가 있죠. 네. 이미 체코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모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코가 그다음 타겟이고 지난주에 그 아시안을 참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좀 꽤 큰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원자력 그 K원전이 그 바로 그 시야에 들어오 있는 곳은 바로 체코, 폴란드도 자기가 있고 그리고 아시안 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정도가 현재 우리 시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원전 보니까 가격 경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실 이 소송에 있어서 좀 결과가 나와야 조금 더 안전하게 수출길이 열릴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인데요. 한편 또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 산업부에서는 원전 10개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서 일각에서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신규 원전이 두 자릿수 이상 필요하다라는 견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은 하반기 동안 원전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원전은 항상 뜰 거다라고 계속 이슈였어요. 네. 벌써 뭐 2년 가까이 간 시국인데 이제 원전을 보시는 그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은 좀 너무 큰 장밋빛은 저는 보지 마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식기를 수출한다. 사실 수출 계약서에 사인하고도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주가에 나타나기는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라리 그 원전을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그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SMR 기술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더 어떤 손에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 회복이라든지 다른 에너지 많은 형태들이 문제는 대형 원전들은 아무래도 지금 후쿠시마 원전 같이 위험성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성을 좀 감소시키면서 효율도 높으면서 네. 특히 이제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곳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리고 아프리카라든지 이 큰 발전소를 세우고 나면 송전 시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송전 설비를 까는 데 엄청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SMR로 거점을 만들어버리면 거대한 송전 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이죠. 네. 그 전후복구 국가라든지 혹은 아주 낮은 개발 국가들은 SMR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원전 기업들은 SMR에 포커싱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일단 위험성이 낮다. 그다음에 효율성이 되게 뛰어나다. 기술적으로만 안정화되면 대형 원전보다 SMR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저는 그쪽으로 오히려 좀 시선을 돌려서 SMR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SMR 기술 건설을 할 수 있는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눈을 돌리는 게 이쪽은 더 가시권이 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